네, 김성욱의 마켓 시선입니다. 시장을 둘러싼 변수들에 대해서 도움 말씀 들어볼 텐데요.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통화정책과 관련한 심층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그래도 이번에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예, 뭐 시장 워낙 전문가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장 포커스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기대를 했었죠. 뭐 인하의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었지 않았을까 했는데 물론 여지없이 이제 뉴트럴 베이스로 해서 이제 동결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과연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 거냐의 문제인데 사실은 기대를 사실 많이 안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영향은 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단지 이제 채권을 운용하는, 이제 채권 하나 상품으로 이제 운용하시는 채권 시장에 관계되신 분들은 이제 좀 더 머리가 아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 수익을 얻으시려면 좀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 같다라는 측면이고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 경제가 또 갑자기 급락, 지금은 사실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만 구조적으로 급락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은 또 그렇게 보질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약간씩 좋아진다고 측면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당분간 동결적 분위기 하에서 채권 시장은 뭐 변동성이 또 줄어들면서 추가 이익을 내기가 힘든 좀 살짝 어려운 그런 연출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간밤에 ECB에서 또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 자체는 ECB에서도 동결이 됐지만 또 드라기 총재가 이 6월 추가 경기 부양책을 약간 시사를 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좀 모멘텀을 줬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ECB 회의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에서 그동안 수개월 이상 동안 이제 양적 완화를 포함한 그 통화정책을 이제 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립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이번에는 좀 더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가능성 높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 다음 미팅에서는 이제 6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양적 완화 내지는 이제 금리나 약간 금리나 쪽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만 그쪽으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반영해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유로 환율이 살짝 뭐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이제 주식이 이제 주가가 오른다든지 시장에서 반영을 했고요. 근데 한국 시장에 그럼 영향을 어떻게 미칠 거냐 하는데 사실 이것도 뭐 당장 어떻게 크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악재는 아닙니다. 뭐 유동성을 풀고 금리 내리고 하는 부분이 현재로서는 뭐 악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단지 어느 정도로 어떤 방향으로 좀 구체적인 좀 나와봐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미친 영향 좀 더 추가로 그나마 좀 파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냥 뉴트럴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환율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아무튼 환율이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020원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1,000원대가 붕괴되지 않겠느냐라는 시장의 전망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수출주를 중심으로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여러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사항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환율 부분이 이제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비해서 좀 덜 미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은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자동차 주주가 사실 포커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조금씩 이제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그 특히 이제 현대차 이렇게 외국인 매매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파는 부분이 그 지속적으로 파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섞여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환율 부분을 무시한 그런 매매는 분명히 아닐 거다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환율이 어떻게 될 거냐를 약간의 다소간의 전망과 그다음에 글로벌 뭐 펀더멘탈이 또 어떻게 될까 등등을 이제 같이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환율이 특징이 좀 생겼습니다. 물론 방향적으로는 뭐 1,020원이라든지 뭐 1,000원을 위협하는 뭐 그럴 것까지 뭐 갈 수도 있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확실히 펀더멘탈이 그래도 좀 튼튼해졌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가 많이 죽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죠. 변동성이 이제 안정적인 컨셉이죠. 그래서 많이 죽었다는 그런 면이고요. 그 다음에 무려 7%라는 숫자의 그 GDP 대비 경상이 흑자 부분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환율 압력, 인하 압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시는데 이걸 이제 과거의 경우와 살짝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2000년대 후반 뒤편에 가면은
그 네, 900원대로 세트장님 떨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예. 저희가 또 정부에서 나온 소식이 아, 있어서 잠깐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예.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긴급 민생 대책 회의를 열고 경기 보완 대책을 내놨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택균 기자,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우선 성장률 둔화를 막기 위해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당초 55%에서 57%로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 집행 규모가 7조 8천억 원 늘게 돼 2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2%포인트 올라갈 걸로 예상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연간 집행금액 244조 원 가운데 60%가 상반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을 강화합니다. 한국은행 역시 2조 9천억 원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대한 조기 집행을 추진합니다. 세월호 사고로 피해를 본 취약업종 지원책도 마련했습니다. 우선 여행, 운송, 숙박업체에 150억 원의 운영자금을 낮은 금리로 융자합니다. 또 피해 우려 업체의 종합소득세와 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기업은행은 업체당 최대 3억 원까지 저리자금을 대출해주고 지역 신보를 통해 최대 5천만 원까지 특례 보증 지원에도 나섭니다. 진도 안산 피해 지역 어민과 영세 사업자를 위해선 소상공인 정책자금 9,150억 원을 이들 지역에 우선 지원키로 했습니다. 정부는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 방안은 이와 별도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세종청사에서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네, 정부의 경기 보완 대책과 관련한 내용 잠깐 또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환율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1,000원대가 붕괴되지 않을까라고 우려되고 있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과거의 사례를 비춰볼 예. 때라고 말씀을 해주시다가 저희가 예. 전화 연결에 들어갔는데 과거의 사례가 어땠습니까? 2000년 후반때 사실 1,000원 밑으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예. 9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그때 이제 그 환경적 요인과 이제 우리나라 고유의 영역, 그러니까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글로벌리 볼 때 달러, 그때는 달러 약세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내부적으로는 지금처럼 수출 여전히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 압력은 분명히 있었죠. 근데 거기다가 수급적 요인으로 이제 조선업체가 그때 수주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달러 들어올 때는 미리 해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매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환 매도죠. 그래서 뭐 글로벌 요인, 그다음에 국내적 요인이 모두 다 합쳐가지고 그 원화 강세가 밑으로 내려온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그렇게까지는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뭐 1,000원 단기적으로 1,000원 이렇게 트라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조적으로 이제 뭐 900원 안정돼 가는 거는 사실 지금으로서는 좀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반대로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자꾸 테이퍼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 지금은 아닙니다만 금리 인상 시기를 자꾸 점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달러 약간의 강세 분위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제 글로벌 환경도 많이 바뀌고 해서 뭐 이렇게 1,000원을 밑에 뚫고 확 내려간다는 거는 지금으로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측면이고요. 이제 우리나라 영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더 부연 말씀드리면 환율도 한국의 환율, 그러니까 원달러죠. 근데 N달러가 경쟁업체들이 이제 일본 업체 많긴데 N달러 환율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그러니까 수요 자체를 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든 또 중국이든 수요를 많이 또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그 우리 국내 그 기업체라는 영향을 이제 뭐 심각하게 타격을 미칠 정도로까지 환율 문제가 불거진다라기에는 지금은 좀 예상하기 어렵다. 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000원대가 깨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으로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1,000원 근처까지는 하지만 또 최근에 뭐 워낙 강세 기조는 좀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인데 지금 또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네요. 이러한 사항들 좀 자세하게 볼까요? 소비자 물가 전년 대비해서 1.8% 예상을 좀 하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 잠시 후에 전화 연결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원화 강세 추세가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환차익을 노리고 또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올 법도 한데 외국인은 요즘에 또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좀 자금이 유입됐었는데 자금 유입 속도가 점차 둔화가 되고 있는 양상이죠, 지금. 예, 뭐 지금 이제 한국만 예. 먼저 보시면 이제 4월까지 약 4조 원 남짓 들어왔었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왔는데 5월달 들어서 좀 1조 이상 예, 매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습니다. 과연 매도 개념이냐, 한국을 팔고 나가는 개념이냐, 아니면
그 덜 사는 개념이냐, 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큰 그림에 봐서는 좀 덜 산다라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이제 외국인 매수가 좀 주춤할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도 사실은 그 환율이 자체만 보면은 이게 내려오다가 다시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플레이어들이 많을 거라고 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1,000원 근처로 가게 되면 이제 환차익에서부터의 이제 뭐 일종의 차익 매도 부분이 얼마든지 네.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른 그 정책 불확실성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또는 이머징 마켓의 그 주식 간의 그 갭이 또 뭐 줄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매도 또는 매수, 지금은 매도겠죠. 그래서 팔고 나가는 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신흥국의 유입 감소 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한국의 또 외국인 순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뭐 본격적인 매도세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자금의 투자 지표를 삼고 있는 MSCI 이 정기 변경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도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나라들이 아마 신흥국 지수로 편입이 되면은 한국 비중은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내리고 계세요? 글로벌 이런 벤치마크 지수 영향이 너무나 큽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제 MSCI 이제 우린 그 이머징 마켓 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MSCI는요. 그래서 근데 이 두 나라만 보면은 사실은 0.몇 %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은 또 우리나라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데 그 또한 한 0.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한 16% 가까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0.25, 뭐 0.3도 안 되는 수준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정도로까지도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건데 약세 분위기가 시장의 심리가 안 좋을 때는 뭐 물론 조금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만은 크게 영향이 없고요. 근데 이제 시장 지수가 말씀 나오셨으니까 좀 네. 부연을 말씀드리면 그 MSCI에 관한 한 선진국 편입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상 지금은 이제 물 건너 간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이해를 좀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FTSE 지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수년 전에 이제 선진국 지수 저희들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만에 하나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선진국 지수에서 또 만약에 이머징 마켓 지수로 변동이 될 수 있는지 쪽으로 한 번쯤은 이제 점검을 할 필요는 있다. 오히려 뭐 선진국에서 이머징 쪽으로요? 그렇습니다. FTSE. 확정적으로는 사실 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죠. 이제 워낙 지수 자체가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게 크기 때문에 이제 MSCI에 관한하는 이머징 마켓에 남는 것,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로서 이제 FTSE 지수에서는 또 혹시라도 이머징 마켓 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당국과 뭐 관련된 분들 좀 점검을 해당할 필요는 있다.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또 정리를 서서히 해봐야 할 시간인데 그렇다면 글로벌 자산에 있어서 지금 매력도는 어느 자산이 좀 높은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내 뭐 증시에 임하는 투자자 여러분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최근에 그 뭐 이렇게 투자 자산 고르시고 그런 게 굉장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성과를 보면은 글로벌 채권, 선진국 채권이 성과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주식이냐 채권이냐 따져보면 글로벌, 특히 이제 선진국 채권이 조금 더 낫습니다. 이제 폭이 막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정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미묘한 차이로 주식보다는 살짝 채권이 살짝 좋았고, 그 다음에 뭐 선진국보다는 이머징 마켓 주식 쪽은 조금 살짝 좋았고, 그 다음에 뭐 그런 섹터별로도 사실은 그 성장주보다는 그죠? 그 안정주 그런 배당주 같은 게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지금 시장이 약간은 좀 혼동스러운 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릴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경제와 관련된 인플레를 대비한 인플레 플레이냐 아니면 디플레이션을 걱정한 디플레 플레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러니까 혼동하고 있는 입장이다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측면을 중요시해서 종목을 그러니까 자산 시장군을 골라야 되는가 하는 건 역시 유동성 부분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역시 금리 부분은 워낙 많이 이제 빠져 있는 상태라서 급등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금리 부분에서 이제 절대 수익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식 부분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먼저 큰 그림을 좀 그려드리고요. 네. 그리고 유동성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르거나 너무 많이 급등한 것들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한국 시장은 사실 마켓 타이밍적으로 보시면 역시나
적극적으로 좀 많이 올라가기에는 지금은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 다만 지금 낮은 밴드대이기 때문에 꾸준한 그리고 1900대 초반대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성과를 보일 것으로 전반적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하는지 SK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성욱 센터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